불타는 성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복합 위기의 실체.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중동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하고도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평화의 도시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종교와 민족, 지정학과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가장 복합적이고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면 공습을 감행하면서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이스라엘이 직면한 정치적 혼란과 군사적 충돌, 그리고 외교적 고립과 내부 사회 분열의 실상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모든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역사적 전환점이 된 6월 13일.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이 테헤란 등 이란 전역의 주요 도시와 핵 군사 시설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이란에 가해진 최대 규모의 공격입니다. 이스라엘 측의 작전명은 일어나는 사자로 성경 중 민수기 23장의 발람의 예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서 종교적,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란이 기존에 알려진 핵농축 프로그램 외에 비밀 프로젝트로 근미래의 핵무기를 얻으려 했으며 헤즈볼라, 하마스와 공조해 이스라엘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가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100여 기의 드론과 15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 등을 타격했습니다. 2024년 4월과 10월에 있던 미사일 공격들과 달리 이번에는 텔아비브 시내에 미사일이 직접 착탄하며 이전보다 더 큰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본 텔아비브 인근 바트얌에서조차 주민들은 국가, 존망이 걸린 전투라며 군사 대응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번 전쟁을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닌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2025년 6월 22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대한 폭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심 핵농축 시설을 완벽하고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란 갈등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중동 지역에 국한된 위기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다. 2. 두 개의 전선에서 벌어지는 전쟁. 하지만 이스라엘의 위기는 6월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겉으로는 전쟁을, 속으로는 내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2년 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대규모 로켓 공격과 함께 지상 침투를 감행하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응한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펼쳤고 현재까지도 가자 남부 라파 지역을 봉쇄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는 10,000 단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인도적 위기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쪽 레바논 국경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주기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 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부 갈릴리 지역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으로 하마스,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이슬람 투쟁운동,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아리나루스드, 후티 등 친이란, 반이스라엘 성향 무장단체들 대부분이 괴멸 수준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이란과의 직접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4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시리아에 배치한 대공무기가 적대 세력에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시리아 영공을 경유한 공중급유가 손쉽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까지 장거리 공습을 감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3. 극우 정권과 민심의 붕괴.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정치적 균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유례없는 반정부 시위와 사법개혁 반대 운동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반대를 넘어서 이스라엘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위태로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대외 영향력이 수십 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란을 때리는 것이 거의 유일하게 반 네타냐후 인사 대다수도 공유하는 가치인 만큼 확실하게 정국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란 공습 이후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은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독재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개혁안은 대법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네타냐후 총리 개인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비군 장교들과 일부 현역 군인들이 사법개혁에 반대하며 군 복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같이 상시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한 국가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내부 갈등의 원인은 종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초정통파 유대인들과 세속적인 중산층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종교 연구를 이유로 군 복무를 면제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전쟁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반면 초정 통파는 여전히 군 복무를 피하고 있어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의 공정성과 연대감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4. 미국과의 거리, 국제사회의 비판. 이스라엘이 직면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외교적 고립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개입은 피하되 군사 개입 준비는 완료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하려는 복잡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에 대해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고립주의 성향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란 침공에 반대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중동 개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을 보여줍니다. 과거 미국은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결의안에 대해 거의 항상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권하거나 아예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스라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 제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스라엘에 대해 점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했으며 경제 제재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5. 경제의 그림자. 이스라엘 경제도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되는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국제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13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전일 대비 16권 이상 급등하며 1371원까지 올랐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며 외국 자본이 대거 유출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중심의 이스라엘 경제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국 투자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하이테크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이스라엘 경제의 특성상 이러한 투자 자본의 유출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불릴 만큼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배출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사작전에 드는 비용과 예비군 동원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그리고 북부 지역 주민들의 대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도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탈달러화 움직임과 미국 패권 약화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지 못한 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수입 물가 상승과 민생 악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충돌 소식에 브렌트유는 한때 장중 13% 급등했지만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진정됐습니다. WTI도 7월물 기준 장중 8% 폭등해 73달러를 넘었습니다. 노동시장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예비군이 동원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고용 창출도 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6. 이란의 핵무기 완성과 새로운 균형.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기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은 바로 이란의 핵무기 문제입니다. 6월 13일 공습의 직접적인 원인도 바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었습니다. 국제정보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우라늄 농축도를 90%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수준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몇 개월 내에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역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은 당초 예정됐던 미국과의 6차 핵 협상도 정역 취소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핵은 생존 수단이며 이스라엘의 공격은 우리에게 그 당위성을 입증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이란은 지역 내에서 대리 세력들을 통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가자의 하마스까지 이른바 저항의 축을 형성하며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큰 타격을 받았고 특히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란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의 보호막 안에서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이란에 첨단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7. 사우디와의 외교 실패.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의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교 정상화는 이스라엘 외교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등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자 지구에서의 인도적 위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 논의에서 발을 뺐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중동 내 고립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아랍 국가들이 최근 브릭스 가입을 검토하거나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불리한 지정학적 변화입니다. 8. 트럼프의 딜레마와 세계 질서의 변화. 이번 분쟁이 세계 패권국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리더십을 도마에 올린 계기가 됐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제 분쟁에도 개입하지 않는 기조로 국제사회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천명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하루 만에 끝내겠다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식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 이란 분쟁이라는 새로운 악재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견제, 인도 태평양 전략, 중동 불안정이라는 삼중전선을 감당 중입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자원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여 국제 유가 상승과 경제적 부담을 유도하고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하여 이란 공습을 중단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에게는 봉쇄가 치명적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모두 물가를 높이는 방향임에도 2025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는 것에는 저유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유가가 100에서 120달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정책 모두를 포기하거나 인플레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 성지, 불길 속에서의 선택. 이처럼 이스라엘은 현재 바깥으로는 전쟁, 안으로는 내란,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외교 고립이라는 삼중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6월 13일의 이란 공습은 이 모든 위기를 한꺼번에 터뜨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이란의 핵시설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고 핵무기 개발을 최소 몇 년은 늦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전쟁이 중동 지역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와 중국에 더욱 밀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진영 간의 새로운 대결 무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네타냐후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전국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란 공습 이후 이스라엘 국민들의 지지율이 상승했고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잠시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다시 내부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 내부의 분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교와 세속 사이의 갈등, 군 복무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관을 둘러싼 대립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비용 외에도 외국 투자 감소, 기업들의 해외 이전, 관광업 붕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의 지지는 여전히 받고 있지만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는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와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비판 결의안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현재의 강경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차단하고 주변 위협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간의 전쟁과 국제적 고립을 감수해야 하는 험난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시점에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란과의 직접 대화나 국제사회의 중재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고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도 개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전환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내부 통합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사법개혁 논란을 정리하고 국민화합 정부를 구성해서 대외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의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동맹 관계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서방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도, 일본, 한국 같은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스라엘은 중대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13일의 이란 공습은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선택의 결과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 지역 전체의 안정과 세계 경제, 그리고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대립구도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종교와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해온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6월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것이 가져온 파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의 땅, 예언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인류 전체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악순환을 계속할 것인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주변국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혜와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다음 선택이 향후 중동과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의 실상과 최근 벌어진 이란과의 전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중동 지역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